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일 간 갈등 상황에 더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까지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두 정상이 마주 앉은 겁니다. 특히 시 주석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항일 투쟁 역사를 언급하며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용 외교가 성공할지 여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소식은 베이징에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2달 만에 다시 만났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감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 상황을 겨냥한 듯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한중 간 안정적인 관계 발전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했던 2달 전 에이펙 정상회의 때보다 요구 수위가 더 강해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일본의 국권을 뺏겼을 때 공동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회담은 비공개까지 모두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회담 직후 양국은 한중 상무장관 회의 정례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 MOU 14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한중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는 실사고시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총리와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 경제적 우호 관계 필요성을 재차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건 9년 만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고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한 비즈니스 포럼에선 고려 당시 무역항이었죠. 벽난도를 언급했는데 정상회담의 이모저모는 이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며 걸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기를 흔드는 중국 어린이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인사를 건넵니다. 공식 환영식 직후엔 선물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성군이 나타날 때 등장한다는 중국의 전설 속 동물 기린 그림을 건네며 예우를 표했습니다. 9년 만에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3천억 불에 정체된 교역의 벽을 깨자며 벽난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송나라와 고려 간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던 시기에도 벽난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벽난도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고 중국도 텐센트, GTE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기업은 K-팝과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 등 32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펑리위안 여사와 별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에이펙 때 주성님께서 오실 때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셔서 제가 많이 서운했답니다. 我参观了美丽的昌德宫，晚上呢我还去逛了那个繁华的大东大门市场。
김 여사는 또 한중 민간 가교 역할을 해온 중국 측 여성 인사들을 초청해 설맞이 떡만둣국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국회로 넘어왔는데 새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부모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는 보좌진을 통해 수박을 근무지에 배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어디까지 의혹이 계속될런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둘째 아들은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의 재개발구역 주택과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인 이모 씨가 2017년 매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고 8년 만에 물려준 겁니다. 32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분양가가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11억, 12억 사이면 그냥 5억은 버는 거죠. 이 후보자는 앞선 2020년 동대문 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해당 주택이 포함된 전농동 일대 재개발 추진에 역량을 쏟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기 지역구 내에 재개발 사업이 어디가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크다고 볼. 20, 30대인 이 후보자의 세 아들 모두 10억 원대 자산가로 드러났는데 장남과 차남은 5년 전 친할머니로부터 서울 마포의 상가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보좌진 사적 심부름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한 전직 보좌진은 TV조선에 삼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보좌진을 시켜 수박을 2차례 배달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삼남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공개하며 동료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고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인턴을 청탁하거나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국회에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75억 원을 넘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마지막 해와 비교하면 6년 만에 112억 원이나 늘어난 건데요. 백지 신탁했던 비상장사 주식 가격이 수치화되면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복도 많았는지 4만 명 넘게 몰렸던 서울 소초에 로또 청약까지 당첨됐다는데 구체적인 재산 내역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시절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6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신고 재산이 175억 원으로 112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의 가족 관련 비상장사 주식을 5 식구가 99억 5천만 원어치 소유하고 있었던 걸 추가 신고한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시절엔 백지 신탁을 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백지 신탁된 수탁기관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0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20년 가까이 전세를 살던 이 후보자는 재작년 서울 서초구에 새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20억 원 넘게 벌 수 있는 로또 청약이었지만 석 달 안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후분양 단지여서 서민들은 접근이 어려웠던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가장 소재 핫한 지역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보다 3배 이상 올랐거든요. 한 사람은 혜택을 본 거죠. 국민의힘은 의혹 검증에 하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항소 포기뿐 아니라 검증 포기도 잘하는 정권입니다. 검증을 왜 청와대가 하지 않고 국민이 해야 합니까? 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깁니까? 민주당도 옹호보다는 검증하는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 공천 원칙에 맞지 않는 측근 인사를 구의원 후보에 단수 공천한 게 논란인데 알고 봤더니 지목된 당사자가 바로 김 의원 배우자에게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이른바 김병기 탄원서에 대한 당의 설명까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의 2022년 당시 부동산 보유 내역입니다.
동작구의 20평대 아파트와 함께 송파구에도 4억 원대 아파트 지분을 공동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자를 엄격히 심사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A씨는 단수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다가 A씨는 지역주택 조합장 시절 일으킨 공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당선 뒤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한 당사자로도 지목된 상황입니다. 김 의원 측은 공천은 김 의원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부동산 검증팀 등의 절차에서 소명이 돼 공천을 받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김병기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무국에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은 본인한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당대표실 당직자들한테 전달한 게 다다. 원내대표 사퇴 이후 침묵하던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내 손으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일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숭실대 편입 조건이 산업체 근무였는데 평일에도 여의도 헬스장에 드나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또 차남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취직하자 경쟁사를 문 닫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전 보좌진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고깃집입니다. 전 보좌 직원은 김병기 의원이 재작년 11월 이 식당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빗썸과 식사할 즈음 김 의원이 차남의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며 빗썸과 만남 후 경쟁사인 두나무에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작년 초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빗썸의 경쟁사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 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죠. 전 보좌 직원은 차남이 빗썸 취업 전 중소기업에 다닐 때 근무 시간에 헬스장을 다니거나 국회의원회관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전 보좌 직원은 김 씨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과 졸업 때까지 회사를 다닌다는 조건으로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며 근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부정 편입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아들의 근태, 편입학 등 모든 문제에 있어 부당한 점은 없었다며 빗썸 관련 의혹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갑질 논란에서 시작된 이해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연초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여기에 공천 헌금 의혹까지 벌집을 쑤신 듯하지만 야당은 내부 갈등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새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사청문 요구서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여권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명 당일 전문성 있는 탕평 인사라고 평가했던 것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함구령을 내리면서 추가적인 자진 사퇴 요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청문회에 임해야 하는 여당 기재위원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 의원은 갑질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철학과 계엄 인식까지 모두 문제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도 통합을 위한 도전이라면서 청문회 강행 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이 강 비서실장이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 지지율 때문인가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7월 같은 조사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당초 계엄 옹호에서 보좌진 갑질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관련 논란에 부모 찬스까지 국민 정서상 민감한 부분들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까지 현재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김병기, 강선우 의원 공천 비리 관련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도 없고요. 근데 김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김 의원은 오늘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에 대한 컷오프 의견을 낸 게 본인이었다면서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불참한 공간위 회의에서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구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공간위 간사로서 책임 있는 해명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김 의원은 정계 은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지도부 또는 여권 핵심부를 향한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자, 야당 상황 한번 볼까요? 대여 투쟁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넉 달 만에 사임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언론 공지에는 제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변화와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정도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도부 내 유일한 사선 중진의 평소 합리적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지도부 기조와 좀 의견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바로 직전 지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또 철저한 성찰과 쇄신을 언급했는데 이번 주에 알려진 장 대표의 쇄신안 발표를 앞두고 압박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위가 구성이 됐다는데 벌써 잡음이 나온다고요? 네, 윤리위원 7명 이름이 알려지자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면면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공개 반발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동문으로 추정되는 요양원 경영자 등을 비롯해서 보수 정당의 윤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김 전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네, 뭐 민주당의 악재라면 악재 이런 게 많은데 이 야당 복은 참 많다. 이런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재판이 5시간 뒤면 미국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백기투항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마두로 무력 축출에 맞서 항전 의지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차 공격 압박을 받자마자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건 미국이라면서 석유회사를 통해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으로 베네수엘라 새 정부 수립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What we are running is the direction that this is going to move moving forward. 그러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사실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거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강경파가 주장하는 마두로 석방 요청은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와 공존을 위해 협력하자고 성명을 통해 미국에 제안한 겁니다.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마두로가 수십 년간 정부 권력을 이용해 마약 밀매 등 불법 활동을 조장해온 부패한 정권의 수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마두로 체포 장면을 보면서 누구보다 간담이 선을 했을 인물이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 참관 사실을 하루 만에 공개했고 마두로 체포를 의식한 듯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북한 움직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하루 만에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훈련의 목적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국제적 사변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정은의 핵무기 집착이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반미국가 정상들이 미국에 의해 최후를 맞았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려 할 거란 겁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마두로 체포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핵화를 요구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북한의 저런 위협을 어떻게 줄이느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더 빨리 오겠죠. 다만 긴장감이 높아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친 미국은 마약과 테러 근절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권 국가 미국의 속내가 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진짜 목적이 중국 견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어떤 관계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미국과 세계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미국의 턱 밑인 중남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교두보였습니다. 중국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거점으로 삼아서 주변 중남미 국가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 한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집권 뒤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고 2023년엔 중국과의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정도로 중국을 중시해왔습니다. 그야말로 핵심 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국이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길래 이런 가까운 관계를 가진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자금을, 중국은 값싼 원유를 얻는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이죠.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70억 달러, 우리 돈 97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투자금을 석유로 갚아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막혀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생산량의 8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목줄을 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이 끊기면 더 비싼 대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의 이른바 1대1로 확장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베네수엘라라는 고리를 흔들어서 중국의 중남미 네트워크 전체에 균열을 내려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중남미 33개국 중에 22개국인 1대1로 회원국들이에요. 자본 투자 또는 인프라 투자 이런 데서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베네수엘라예요. 특히 추 샤오치 중국 중남미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시점에 이번 대규모 공습이 이뤄진 점을 두고도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중국 외교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고 출국한 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요. 왕이 외교부장도 어느 한 국가가 국제경찰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결국엔 관망 전략을 택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기 권력 구도와 미국의 통치 개입 수준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경우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미 관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가운데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참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공천 헌금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수사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3대 특검은 과도한 출국 금지로 논란이 됐다면 이번 건을 두고선 경찰이 일찍이 출국 금지를 안 한 게 논란입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좌진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저도 잘 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녹취 공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하루 뒤 김경 시의원은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해둔 상태라며 김경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출국 금지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돈 준 사람에 대한 신속하게 진정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아쉽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필요하다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내일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도 조사합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전사 수당을 올리는 게 계엄 유인책이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중 생각난 게 있다며 직접 발언합니다. 점프를 많이 뛴다고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좀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의를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사한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무슨 있습니다. 뭐 기업에 동의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이 계엄에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강화 수당 인상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대대급 이하 강화 수당을 빨리 좀 올려주라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불필요한 일이라며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특검은 구형 하루 전인 오는 목요일 부장검사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철길로 들어가서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에 30명이 타고 있던 상황이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흰색 승용차가 철길로 들어서고 바로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잠시 후 달려오던 열차가 차단기 부근에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에서 철길로 잘못 들어간 차량이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철길 쪽으로 가면서 철길이 이제 닫혔고 그다음에 이제 전철이 너무 제동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감속을 하다가 부딪히는 장면은. 이 사고로 승용차는 범퍼와 오른쪽 측면이 부서졌고 열차도 오른쪽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충돌 직전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부상자는 없었지만 열차 승객 30명은 사고 직후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에서 선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철길을 완전히 건넌 뒤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선로 쪽으로 잘못 진입했다가 철길에 끼인 상태에서 열차와 부딪힌 겁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춘천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60대 남성은 혼자서 탈출했는데 탈출 이후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방독면을 쓴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을 살핍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 건물 1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화장실 여러 번 났던 거 외에는 화재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 통제선 안쪽은 잿더미로 변했고
밖에는 불탄 가재도구가 가득합니다. 화재가 시작된 1층 방 안에서는 불에 탄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입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함께 있던 60대 남성 거주자만 탈출했는데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학교도 된 것도 없고 아저씨 혼자 있는 저녁이나 그지 여자 들락거리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남성은 탈출 이후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력 탈출 추정이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다른 사람 구조해달라 이런 요청 같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남성이 퇴원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망 사고가 흔치는 않은 거라서 저희도 이렇게 사실관계 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남성의 휴대전화는 국과수에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80대 어르신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바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평소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을 하며 어르신을 구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그런데 식사를 하던 일행들이 한 어르신에게 몰려듭니다. 몸을 주무르고 머리를 흔들어 보지만 어르신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축 처져 있습니다. 이때 일행에 다가온 한 젊은 남성이 어르신을 눕힌 뒤 기도를 확보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어르신의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분 동안 이어진 심폐소생술에 어르신은 의식을 되찾았고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의식을 잃은 80대 어르신을 구한 건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생 윤재준, 문현서 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윤 군은 인근 조선소 특수구조대원인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다른 잘못된 부위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신 걸 보고 저러면 안 된다고 배워서 어깨너머로 평소에 배운 것도 많고. 어르신의 고개를 젖히고 기도를 확보한 문 군도 학교의 안전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배울 때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은 기도 확보하고 한 명은 CPR 했던 방식이 기억이 나가지고. 학생들의 선행은 목격자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울산교육청은 이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첨단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이틀 뒤면 개막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줄곧 지켜왔던 중앙전시장을 떠나서 단독 전시장을 차렸고 중앙전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채웠습니다. 한중 IT 대격돌을 예고하는 막바지 준비 현장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임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CES의 메인 전시장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상징과도 같은 중앙 전시장은 삼성과 LG,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동무대였습니다. 삼성이 20여 년 넘게 차지했던 중앙 전시장을 올해는 TCL, 하이센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점령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9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중국은 AI와 로봇, 모빌리티까지 영역을 넓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중앙 전시장을 떠난 삼성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단독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Las Vegas Convention Center, it's usually really crowded and it's also smaller. So now that we have this really huge area, we can enjoy each of the concepts of Samsung and there's also more space. 재료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조리값을 알아서 오븐에 전송해주는 냉장고부터 Open the left fridge door. 피부 상태를 인식해 화장법과 색상을 추천해주는 거울까지 삼성의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미래 AI 홈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are connected through smart things, instead of focusing in one product or any other products, they all connected in one place. The smart. 개막을 이틀 앞둔 이곳 라스베가스는 막바지 준비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AI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CES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전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1년 새 서울 전세 매물 4개 중 1개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마저 줄어들 걸로 보여서 해를 넘겨서도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3,900여 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수요자들의 문의는 빗발치지만 정작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단 2개뿐입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전세가 없어요. 제일 작은 거 1억 6천짜리 14평 있어요. 강북구 3,800세대 아파트 단지도 전세 매물이 7개뿐이고 전세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이 정도 시점이면 거의 30-40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예 물건이 없어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로 지금 한 3천에서 5천 사이로 올랐어요.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새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공급 물량이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토지관이 허가된 다음부터는 집을 사면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주를 하려니까 전월세가 없는 거죠. 전세 대출 문턱까지 좁아지면서 서민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내몰리거나 월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매물이 보통 이제 매매 아니면 이제 월세로 100만 원 돈 되죠. 서울시니까 또 여기 7호선 라인이 조금 비싸가지고 전세의 월세화와 함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지만 올해 입주 물량마저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세 소멸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기간에 글로벌 CEO들도 서밋 참석을 위해 총집결했는데요. 이 행사를 준비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돈을 방만하게 썼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에 들어오는 대형 크루즈. 지난해 10월 에이펙 CEO 서밋을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숙소 부족을 우려해 바다 위 숙소로 띄운 겁니다. 해외 기업인 1000여 명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객실의 절반도 차지 않아 상위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의혹 등에 대해 산업부가 오는 8일부터 특별 감사에 들어갑니다. 발단이 된 건 에이펙 추진단 상위 직원의 횡령 시도였습니다. 실제 숙박비보다 350만 원을 더 청구한 다음 차액을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호텔 측에 요구한 사실이 외부 제보로 드러난 겁니다. 업무에서 배제해놓은 상태로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 발령해. 현재적으로 저희가 일단 감사할 때 필요하니까. 대한상의가 계약한 행사 대행업체도 논란입니다. 당초 28억 5천만 원에 입찰 계약한 대행업체는 행사가 끝난 뒤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128억 원을 요구했고 조율 끝에 106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저가 입찰 후 비용 부풀리기를 눈감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상위 내부의 감사 통제 시스템 부실, 경영진의 책임 회피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철저한 감사, 엄정한 징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상의는 국제 행사를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여러 사업이 포함돼 벌어진 결과라며 감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오전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지 엿새 만입니다.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트레이드마크였던 대배우의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류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향년 74세 배우 안성기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건 오늘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을 먹다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지 6일 만입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성기 배우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편안하게 잘 하늘나라에서 연기하시면서 계실 겁니다. 고인은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돼 다시 투병했습니다.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투병 중에도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복귀 의지를 다져왔던 터라 그의 별세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잘 퇴원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진행되고 고인의 발인은 9일 오전 6시 엄수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조문 공간은 서울영화센터에 마련되고 운구는 후배 배우 이병헌과 이정재, 정우성 등이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정부는 고인이 한국 영화의 외연 확장에 기여한 공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아역 배우를 시작해 타계 직전까지 170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안성기 씨는 천생 배우였습니다. 맞는 배역마다 맞춤이었고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는 한국 영화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화 역사 그 자체였던 그의 발자취를 박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57년 데뷔한 안성기는 70년 가까운 연기 인생 동안 모두 1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산업적 르네상스를 맞은 1990년대, 고인은 투캅스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영화계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 최초의 천만 영화인 실미도와 라디오스타 등에서 주연을 맡아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등 3대 영화상에서 모두 수상했고 나무주연상과 연기상을 비롯해 40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앞두고 보람과 꿈을 나누는 따뜻한 축제입니다. 선후배들 사이에선 고인의 인품이 자주 회자됐습니다. 늘 동료들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었고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과 스크린쿼터 비대위원장 등을 지내며 영화계의 큰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영화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다던 고인의 평생 꿈은 사랑하는 영화를 통해 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요즘 두쫀쿠라는 간식이 디저트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바이 쫀드 쿠키의 줄임말인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입니다. 매장마다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바이 쫀드 쿠키, 일명 두쫀쿠를 판다는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 체감온도 영하에 추위지만 이렇게 카페 앞에는 문 열기를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렬로 쓰셔서 저 따라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영하의 칼바람에 30분을 기다렸지만 두쫀쿠 오픈런에 성공한 기쁨에 모든 것이 잊혀집니다. 요즘 엄청 구하기 힘든 게 제 손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15분도 안 돼 전격 완판. 두바이 쫀드 쿠키는 손자리고 간발의 차로 허탈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서 풍자.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켰던 두바이 초콜릿이 쫀드 쿠키와 만나 디저트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배달 음식에 쿠키를 끼워 팔기도 하고 저렴한 편의점 제품은 들어오는 족족 매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두세 시간 내로 지금 전월 물량이 완판되고 있어서 정작 두바이에는 없는 순수 한국산 디저트지만 스타들의 해외 인플루언서들까지 합세하면서 세계적인 디저트로 변신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반응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하나의 콘텐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췄다. 두바이 초콜릿과 탕후루에 이어 두쫀쿠까지 희소성과 인증샷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디저트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자연 다큐를 보면 늘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It's the final battle for control of the savage kingdom.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 약육, 강식, 강자만의 세상입니다. 인간도 자연 상태가 되면 똑같을 겁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명작 7인의 사무라이. 전쟁으로 국가가 무너지자 산적들은 농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약탈하고 죽이고 웃습니다. 이런 야만을 막으려고 인간은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가 유엔을 만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으로 국경을 넘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 그 약속이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1세기에도 정글 같은 장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Late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onducted an extraordinary military operation in the capital of Venezuela, successfully captured Maduro in the dead of night. 미국은 거대한 마약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 체포했다고 합니다. 마두로가 독재자고 각종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물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데 이어 국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에 대한 군사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의 이번 사태는 유엔 규범이 무너지는 대격변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안보도 통상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이번 군사작전은 돈로주의,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라 서방구 경찰만 하겠다는 선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힘으로 질서를 부여할 수 없는 시대가. 유럽은 러시아, 아시아에선 중국의 영향권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강대국 간 결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과 국익이 거칠게 부딪히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외교,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안보가 필요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5위권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집합 패권의 핵심 국가가 되는 것도 모색해야 합니다. 정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생존을 위한 외교가 절실합니다. 1월 5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서바이벌 외교였습니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인데요. 오늘은 크게 춥지 않았지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이후 수요일에 다시 기온이 올랐다가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 제주 산지에 1에서 5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1cm의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전국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